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바둑을 두던 그런 시절에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칠성이라는 젊은 나무꾼이 홀로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워낙 산세가 험하고 골이 깊어서 해가 뜨면 금세 져버리고 밤이 되면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지척에서 들리는 아주 외진 고지였습니다. 칠성이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마음씨가 비단결같이 곱고 부지런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는데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여 장터에 내다 팔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와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지고 서리가 하얗게 내리기 시작할 무렵 그는 겨울을 날때감을 마련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발밑에서는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고 머리 위에서는 까마귀가 기분 나쁘게 울어 칠성의 마음을 괴스름하고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늙으신 어머니가 따뜻한 아랫목에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려면 더 좋은 나무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험한 바위 틈에 이르렀는데 어디선가 땅이 울리는 듯한 낮고 굵은 신음소리가 들려와 칠성이는 그만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는 짐승의 포효라기보다는 고통을 참아내는 안타까운 울음소리에 가까웠기에 칠성이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덤불을 헤치고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집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앞발이 굵은 쇠로 만든 덫에 걸린 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크고 위협적이던지 칠성이는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털이 희끗희끗한 늙은 호랑이였는데 덫에 걸린 다리가 퉁퉁 부어 살이 찢겨나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칠성이가 다가오자 눈을 부릅뜨고 경계하는 빛을 보였습니다. 칠성이는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덫에 걸려 괴로워하는 산중의 왕을 보니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호랑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호랑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호랑이님, 제가 당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덫에서 구해드리고 싶으니 제발 저를 잡아먹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호랑이는 칠성의 말을 알아들은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사나운 기세를 거두고 금방이라도 눈물이 뚝 떨어질 것 같은 맑은 눈망울로 칠성을 빤히 쳐다보며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칠성이는 용기를 내어 호랑이에게 다가가 덫을 살펴보니 그것은 사냥꾼들이 곰이나 멧돼지를 잡으려고 놓은 아주 크고 무거우며 날카로운 이빨이 달린 무시무시한 쇠덫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지게의 작대기를 덫의 틈새에 끼워 놓고 젖먹던 힘까지 다해 지렛대처럼 눌렀는데 녹슨 쇠가 끼익 소리를 내며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하자 호랑이는 고통스러운지 낮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칠성의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졌고 팔 근육이 터질 듯 팽팽해졌지만 그는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젖먹던 힘을 다해 마침내 덫을 활짝 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호랑이는 덫이 벌어지자마자 재빨리 다리를 빼내었고 피가 흥건한 상처를 혀로 몇 번 핥더니 이내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워 칠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칠성이는 이제 호랑이가 자신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바짝 긴장하여 뒤로 주춤주춤 물러났으나 호랑이는 칠성을 잡아먹기는커녕 마치 사람처럼 그윽한 눈빛으로 한참 동안 그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칠성의 냄새를 기억하려는 듯 코를 한번 킁킁거린 뒤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숲속 깊은 곳으로 천천히 사라졌는데 그 뒷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쓸쓸하면서도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칠성이는 며칠 동안 산에서 겪은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 멍하니 지냈는데 혹시라도 마을 사람들이 알면 호랑이를 잡으러 산으로 몰려갈까봐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이 지나고 칠성의 초가집 지붕 위에도 하얀 서리가 두껍게 내려앉자 세상이 온통 꽁꽁 얼어붙는 본격적인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가난한 칠성의 살림살이는 날이 갈수록 팍팍해져서 쌀독은 바닥을 보이고 아궁이에 뗄 장작도 넉넉지 않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밖에서는 칼바람이 휘몰쳐 문풍지가 요란하게 떨리는 소리만 들려오는 적막한 시간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어머니의 다리를 주물러 들이다가 잠이 들려는 찰나 살인문 밖에서 누군가가 이리 오너라, 주인장 계시오 하고 부르는 낮고 서늘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깊은 산골에, 그것도 짐승도 다니지 않을 늦은 밤중에 누군가 찾아온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기에 칠성이는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에는 하얀 도포 자락을 바람에 휘날리며 서 있는 한 선비가 있었는데 달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도 그의 얼굴은 창백할 정도로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칠성이가 등불을 들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선비는 깡마른 체구에 꼿꼿한 자세를 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눈매가 가로로 길게 찢어져 있어 마치 날카로운 칼날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선비는 칠성을 보자마자 고개를 까딱하며 인사를 건넸는데 그의 목소리는 마치 동굴 속에서 울려나오는 것처럼 깊고 울림이 있었지만 동시에 한기가 느껴질 만큼 차가웠습니다. 지나가던 과객인데 날은 저물고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여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으니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시오. 선비의 말은 정중했지만 거절하기 힘든 묘한 위협감이 서려 있어 칠성이는 잠시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칠성이는 보시다시피 저희 집은 누추하고 방도 비좁아 손님을 모실 형편이 못 됩니다. 게다가 대접할 음식도 없으니 다른 곳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정중히 거절하려 했으나 선비는 칠성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집인 양 살인문을 밀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선비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칠성의 집을 한번 휘둘러 보더니 방이 좁은 것은 상관없고 찬바람만 피하면 그만이니 그저 몸 뉘일 것만 내어주면 돼요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칠성이는 낯선 사람을 들이는 것이 내심 꺼림칙했지만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을 매몰차게 내쫓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어쩔 수 없이 그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선비가 방으로 들어오자 훈훈하던 방 안공기가 순식간에 손늘하게 식어버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등잔 불마저 파르르 떨리며 불꽃이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은 선비는 칠성이가 내어준 낡은 방석에 앉아 아무런 말도 없이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겼는데 그 모습이 마치 돌부처처럼 미동도 없었습니다. 칠성이는 선비의 눈치를 보며 윗목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선비에게서는 알 수 없는 산냄새와 흙냄새, 그리고 비릿한 피냄새 같은 것이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칠성이는 그 냄새가 어디서 맡아본 것 같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아 고개만 갸웃거리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야 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선비는 감았던 눈을 천천히 뜨고 칠성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강렬한지 칠성이는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몸을 뒤로 빼었습니다. 주인장, 시장 안이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내오시오. 기왕이면 고기 반찬이 있으면 좋겠소만. 선비의 요구는 뻔뻔하기 그지없었지만 칠성이는 그의 눈빛에 압도되어 감히 토를 달 수 없었습니다. 칠성이는 부엌으로 나가 남은 보리밥 한 덩이와 김치 몇 조각을 그릇에 담아내며 고기는커녕 쌀밥도 없는 형편이라 이것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라고 죄송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비는 칠성이 내온 초라한 밥상을 내려다보며 미간을 찌푸리더니 혀를 차듯 참으며 불만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산골 인심이 야박하다더니 손님에게 대접하는 꼴이 참으로 민망하구나 라며 투덜거리면서도 선비는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는데 씹는 모습이 마치 짐승이 먹이를 씹는 것처럼 투박하고 거칠었습니다. 칠성이는 그 모습을 보며 저 선비가 평범한 글 읽는 사람은 아닐 것이라는 의심을 품게 되었지만 혹시라도 해코지를 당할까봐 숨소리도 죽인 채 가만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칠성이는 선비와 한 방에서 잠을 청해야 했는데 선비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 때문에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도 오들오들 떨어야 했습니다.
선비는 칠성이가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등을 돌리고 누워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데 그 코골이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웅장하여 방바닥이 울릴 정도였습니다. 칠성이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날이 밝으면 저 이상한 선비를 어떻게든 정중히 보내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뜨도록 선비는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늦잠을 잤는데 칠성이가 조심스럽게 깨우자 그제야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나 기지개를 켰습니다. 칠성이는 이제 선비가 떠나기를 기대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비님, 날이 밝았으니 이제 길을 떠나셔야지요. 갈 길이 먼실 텐데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칠성의 말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고 오히려 뻔뻔한 표정으로 자리에 다시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내 몸이 찌뿌둥하고 다리가 아파 며칠 더 쉬었다 가야겠네? 그러니 장작이나 덧대서 방을 뜨끈하게 데워주게. 선비의 말에 칠성이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지만 선비의 다리 쪽을 보니 정말로 불편한 듯 한쪽 다리를 쭉 펴고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칠성이는 마음이 약해져서 아픈 사람을 내쫓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한숨을 푹 쉬며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칠성이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을 때 옆집에 사는 꼬부랑 할멈이 지팡이를 짚고 놀러왔다가 방 안에 있는 선비의 그림자를 보고 깜짝 놀라 칠성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멈은 칠성의 소매를 잡아 끌고 구석진 곳으로 데려가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습니다. 칠성아, 우리 집에 웬 낯선 사내가 들어와 있더냐? 저 문틈으로 언뜻 보았는데 사람의 기운이라기보다는 짐승의 누린내가 나는 것이 영 불길하다. 칠성이는 할멈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그저 길 일은 과객인데 다리가 아파 며칠 쉬어가는 것입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라고 애써 태연한 척하며 할멈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할멈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아니다. 내 눈은 못 속인다. 저자의 눈빛을 보아라. 사람의 눈이 아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라는 말을 남기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칠성이는 다시 방으로 들어와 선비를 훔쳐보았는데 선비는 칠성이가 들어오는 것도 모른 채 창밖에 먼 산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모습은 몹시 고독해 보였고 창백한 얼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는 듯하여 칠성이는 두려움 속에서도 묘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선비는 칠성의 시선을 느꼈는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칠성을 바라보았는데 그 순간 칠성이는 선비의 눈동자 속에서 지난번 산에서 만났던 그 늙은 호랑이의 황금빛 눈망울을 본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선비는 칠성에게 대뚱, 너는 이 집이 소중하냐? 라고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칠성이는 당황하여 아뇨, 아닙니다. 비록 낡고 초라하지만 돌아가신 아버지가 물려주신 집이고 늙으신 어머니와 함께 사는 유일한 보금자리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선비는 칠성의 대답을 듣고 알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지으며 소중한 것을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하는 법이지. 착한 마음만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을 때가 있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선비는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칠성의 집에 눌러앉아 밥때가 되면 밥을 달라고 하고 추우면 불을 떼라고 하며 칠성을 하인 부리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칠성의 집에 정체불명의 선비가 들어와 주인을 괴롭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 선비가 혹시 산에서 내려온 요물이 아니냐며 수근거렸습니다. 칠성이는 선비의 시중을 드느라 나무하러 갈 시간도 부족하여 살림은 더욱 쪼들리게 되었지만 밤마다 들려오는 선비의 앓는 소리에 차마 그를 내치지 못하고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칠성이가 부엌에서 저녁을 짓고 있는데 마당에서 막자짓거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이가 놀라 뛰쳐나가 보니 마을에서 욕심쟁이로 소문난 최부자가 덩치 큰 하인들을 거느리고 칠성의 마당에 들이닥쳐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뒷짐을 지고 거만하게 서서 칠성아, 내 아비가 10년 전에 내게 빌려간 돈을 이제는 갚아야지. 돈이 없으면 이 집이라도 내놓을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칠성이는 갑작스러운 빚 독촉에 눈앞이 캄캄해졌고 방 안에 있는 차가운 선비는 이 소란을 듣고 있는지 방문을 굳게 닫은 채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마당에 들이닥친 최 부자는 갓을 삐딱하게 쓰고 뒷짐을 진 채 칠성의 초라한 집을 마치 물건인 양 이리저리 훑어보며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덩치가 산만한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어 그 위세에 눌린 마을 사람들은 멀찍이 서 숨을 죽인 채 안타까운 눈빛으로 쳐다볼 뿐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최 부자는 품속에서 누렇게 변한 종이 한 장을 꺼내어 칠성의 코앞에 흔들어대며 자 보거라. 이것이 내 아비가 10년 전 흉년이 들었을 때 너희 아비가 쌀 10가마니를 빌려가며 찍은 지장이다 라고 쪼렁쪼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칠성이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억울하여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는데 돌아가신 아버지는 평생 남에게 빚을 지고는 잠 한숨 못 주무시는 대쪽 같은 성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칠성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르신,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빚진 것커녕 외상값 하나 남기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이라면 제가 어릴 때인데 그때 저희 집은 비록 가난했지만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콧방귀를 끼며 이놈이 어디서 감히 어른 말에 토를 다느냐?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 집 한 채 값으로는 모자랄 지경이니 당장 집을 비우지 않으면 관가에 고발하여 널 놈을 옥에 쳤내이겠다. 라고 장담을 놓았습니다. 방 안에 있던 늙은 어머니는 밖에서 나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라 엉금엉금 기어나와 칠성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 엄동설 안에 쫓겨나면 우리 모자는 얼어 죽고 맙니다. 어머니의 예언에도 최 부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하인들에게 눈짓을 하여 마당에 있던 장독을 걷어차게 했습니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겨울 내먹을 김장김치와 된장이 바닥에 쏟아져 내렸고 칠성이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지만 힘없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칠성의 절망적인 표정을 즐기기라도 하듯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내 인심 써서 보름달이 뜨는 날까지 기한을 주마. 그때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이 집은 내 것이니 그리 알아라. 나는 말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마당에는 깨진 항아리 조각과 흙투성이가 된 김치만이 널브러져 있었고 차가운 바람만이 황량한 마당을 맴돌며 칠성의 찢어진 가슴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이는 주저앉아 우시는 어머니를 부축하여 방으로 모셔다 드리고 밖으로 나와 깨진 독조각을 치우며 서러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때 방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차가운 선비가 무심한 표정으로 밖을 내다보며 주인장, 밖이 왜 그리 소란스러운가? 낮잠을 자려는데 시끄러워 통 잠을 수가 없구려이라고 투덜스럽게 물었습니다. 칠성이는 집안이 풍비박산 날 지경인데 태평하게 낮잠 타령이나 하는 선비가 야속하기 짝이 없었지만 꾹 참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마을 최부자가 찾아와 터무니없는 빚을 갚으라며 행패를 부리고 갔습니다. 고지면 이 집을 비워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칠성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가득했지만 선비는 그저 그래 하고는 별일 아니라는 듯 하품을 늘어뜨렸습니다. 선비는 칠성의 딱한 사정을 듣고도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오히려 그건 그렇고 방이 식었으니 아궁이에 불이나 더 지피게 내 몸이 으슬으슬하여 견딜 수가 없네라고 뻔뻔하게 요구했습니다. 칠성이는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며 나가라고 하고 싶었지만 워낙 심성이 착한 탓에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고 말없이 도끼를 들고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척척 나무 쪼개지는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칠성의 가슴속 응어리도 함께 터져 나오는 듯했고
그의 이마에서는 추운 날씨에도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에는 칠성집에 불길한 손님이 들어와 집안을 망하게 하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빨래터에 모인 안잣들은 방망이질을 멈추고 수근거렸습니다. 글쎄, 그 낯선 선비가 들어온 뒤로 칠성에 오니 끊이지 않는다지 뭐야? 최 부자가 갑자기 빚 타령을 하는 것도 다 그 선비가 애군을 몰고 왔기 때문이야. 맞아. 생긴 것도 허여멀건 것이 꼭 저승사자 같다잖아. 칠성이가 워낙 순박해서 그런 사람을 데리고도 내쫓지를 못하는 게지. 사람들의 걱정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은 칠성의 귀에도 들어갔지만 그는 묵묵히 산을 오르내리며 나무를 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옆집 할멈이 콩죽 한 그릇을 쑤어가지고 칠성을 찾아와 부엌 한 구석에 앉히고는 심각한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칠성아, 내 말 허튼 소리로 듣지 마라. 어젯밤 꿈에 내게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서 대문 밖을 가리키며 발을 동동 구르시더구나. 아무래도 그 방 안에 있는 선비놈이 보통 내기가 아닌 게야. 할멈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더욱 낮추었습니다. 사람이 염치가 있으면 집안이 꼴이 이렇는데 밥 달라 불 때라 할 수 있겠느냐? 저건 사람이 아니라네. 전기를 빨아먹으러 온 요림에 틀림없다. 칠성이는 할멈의 말에 덜컥 겁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선비의 깊고 슬픈 눈망울이 떠올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말씀은 고맙지만 갈 곳 없는 분을 엄동설안에 내쫓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몸이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아서. 칠성이가 말끝을 흐리자 할멈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아이고, 이 미련한 놈아. 네가 그러다가 제명에 못 죽지. 두고 봐라. 저놈이 분명 사단을 낼 것이다. 라고 혀를 찰며 돌아갔습니다. 할멈이 돌아간 뒤 칠성이는 방 쪽을 힐끔 쳐다보았는데 문살에 비친 선비의 그림자가 일렁이는 촛불처럼 기이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고 등골이 선택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칠성이는 선비에게 저녁상을 차려 올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선비님, 죄송하지만 보름 뒤에는 이 집을 비워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몸이 좀 나아지시면 미리 거처를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칠성이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말했지만 선비는 숟가락을 딱 내려놓으며 정색을 하고 칠성을 쏘아 보았습니다. 주인장, 산내 대장부가 어찌 그리 마음이 약해서야 쓰겠는가? 내 다리가 아직 낫지 않았으니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네? 염려 말게. 집이 넘어가든 말든 나는 여기서 겨울을 날 테니 그리 알게. 선비의 막무가내 태도의 칠성이는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칠성이가 한숨을 쉬며 방을 나가려는데 선비가 등 뒤에서 대뚱 내일은 산에 가서 꿩이라도 한 마리 잡아오게. 기력이 딸려서 도저히 못 견디겠네 으라고 말했습니다. 쌀독이 비어 풀죽으로 끼니를 때우는 판의 고기 타령이라니. 칠성이는 울컥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선비의 목소리에 담긴 묘한 위압감 때문에 저도 모르게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방을 나온 칠성이는 자신의 우유부단함을 탓하며 밤하늘의 차가운 달만 쳐다보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칠성이는 덕과 활을 챙겨들고 눈 덮인 산으로 향했습니다. 눈은 무릎까지 쌓여 걷기조차 힘들었고 산짐승들도 추위를 피해 모두 굴 속으로 숨었는지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칠성이는 꿩을 잡기는커녕 얼어 죽을 판이었지만 빈손으로 돌아갔다가는 선비의 타박을 들을 것이 뻔하여 산속을 헤매고 또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지난번에 호랑이를 구해준 바위 틈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아직도 그때의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어 칠성이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때 일을 회상했습니다. 그 호랑이는 상처가 잘 아물까? 혹시 이 추운 겨울에 굶어 죽지는 않았을까? 칠성이는 자신의 코가 석 자이면서도 미물인 짐승을 걱정하는 자신이 우스워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숲속 어디선가 부스럭하는 소리가 들려 칠성이는 화들짝 놀라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소리가 난 곳을 주시하니 덤불 속에서 살이 통통하게 오른 꿩 한 마리가 후두득 날아올랐고 칠성이는 본능적으로 화살을 날려 꿩을 명중시켰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꿩을 칠성 앞으로 몰아준 것처럼 너무나 쉬운 사냥이었습니다. 꿩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칠성이는 마을 어귀에서 최부자의 하인들과 마주쳤습니다. 하인들은 칠성을 보고 비웃으며 어이, 칠성이 빚갚을 돈은 마련했나? 산에서 나무는 안 하고 꿩 사냥이나 다니는 걸 보니 팔자가 늘어졌구먼 이라며 빈정거렸습니다. 칠성이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지나치려 했지만 하인 중 한 명이 발을 걸어 칠성을 넘어뜨렸습니다. 눈밭의 뒹굴은 칠성이는 꿩을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고 하인들은 낄낄대며 칠성의 머리를 툭툭 치고는 사라졌습니다. 칠성이는 눈물을 삼키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칠성이는 옷을 털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부엌으로 들어가 꿩을 손질했습니다. 정성스럽게 꿩국을 끓여 저녁상에 올리자 선비는 냄새를 맡고는 비로소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사람 사는 집 냄새가 나는구먼? 고생했네. 선비는 국물을 후루룩 들이켜고 고기를 뜯으며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는데 그 모습이 며칠 굶은 맹수 같아 칠성이는 숟가락을 들 생각도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선비는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는 배를 두드리며 잘 먹었네? 이제 좀 살 것 같군 위라며 트림을 크게 했습니다. 그날 밤, 칠성이는 억울함과 고단함에 지쳐 끙끙 앓아누웠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식은땀이 흐르는데 옆에 누운 선비는 칠성의 이마에 손 한 번 얹어보지 않고 코만 골았습니다. 칠성이는 비몽사몽간에 헛소리를 하며 아버지를 찾았고 어머니는 칠성의 머리맡에서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며 눈물로 밤을 지샜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열이 조금 내린 칠성이는 갈증을 느껴 물을 마시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어둠 속에서 선비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비는 잠도 자지 않고 어둠 속에 꿋꿋이 앉아 칠성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에서는 푸른 안광이 뿜어져 나오는 듯했습니다. 칠성이가 선비님, 안 주무시고 뭐 하십니까? 라고 묻자 선비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내 놈이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해대니 시끄러웠겠다. 쭈쭈쭈. 몸간수 하나 제대로 못해서야 원이라며 타박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선비의 말 속에서 묘하게도 이전과는 다른 아주 작은 걱정의 기색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이 아파서 헛것을 느낀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최부자가 말한 약속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몸이 채 회복되기도 전에 다시 지게를 지고 산으로 가려 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마당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선비는 혀를 차며 미련 곰탱이 같은 놈,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오늘은 그냥 방에 처박혀 있기나 해라우라고 소리쳤습니다. 칠성이는 선비의 말에 오기가 생겨 저는 가만히 앉아서 집을 뺏길 수는 없습니다. 뭐라도 해야 합니다. 라고 대받았지만 선비는 방문을 쾅 닫아버리며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쭈뼛이 이제 끝이구나. 며칠 뒤면 최부자 땅이 되겠어. 라며 동정했습니다. 옆집 할멈은 칠성 몰래 부적을 써서 칠성의 대문 밑에 묻어두기도 하고 정화수를 떠놓고 빌기도 했지만 기울어가는 가세를 막을 수는 없어 보였습니다. 최부자는 벌써부터 사람을 시켜 칠성 집을 어떻게 고쳤을지 텃밭에는 무엇을 심을지 떠들고 다녔고 이 소식은 바람을 타고 칠성의 귀에까지 들어와 그의 속을 시커멓게 태웠습니다. 보름달이 뜨기 사흘 전 밤이 깊어지자 산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와 초가집이 통째로 날아갈 듯 흔들렸습니다. 칠성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선비가 밤마다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새벽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에 가는 줄 알았지만 나가는 시간이 너무 길었고 들어올 때마다 옷에서 짙은 흙냄새와 풀냄새, 그리고 산짐승의 비릿한 냄새가 났습니다. 칠성이는 호기심과 의심이 들어 오늘 밤에는 자는 척하다가 선비의 뒤를 밟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정이 넘자 선비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고양이처럼 소리가 없었고 문을 여닫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칠성이는 숨을 죽이고 잠시 기다렸다가 살금살금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눈이 쌓여 있어 희미하게 사물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선비는 마을 뒤편으로 난 산길을 향해 거침없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축지법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칠성이는 헉헉거리며 겨우겨우 선비의 뒤를 쫓았습니다. 선비는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멈춰서 한참 동안 최부자의 저택을 노려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선비의 여벌굴은 더욱 창백하고 차가워 보였는데 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싸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나무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왜 하필 우리 집에 와서 왜 최부자 집을 저렇게 노려보는 걸까? 온갖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칠성이는 감이 나서서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선비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칠성이가 숨어있는 나무 쪽을 정확히 쳐다보았습니다. 칠성이는 헉하고 숨을 들이켰지만 선비는 칠성을 본 척 만 척 다시 몸을 돌려 산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칠성이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멀어지는 선비의 뒷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너무나 강렬하여 오금이 저려왔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기운이 아니었습니다. 산신령이나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짐승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위압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칠성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며 밤을 지샜습니다. 새벽 달기 울 무렵 선비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옷자락에는 산과 들의 찬 기운이 잔뜩 묻어 있었고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비는 자는 척하는 칠성을 한번 쓱 쳐다보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칠성이는 이제 이 집에 있는 낯선 손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불안감만 커져갔습니다. 약속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칠성의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비장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늙은 어머니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집을 잃게 되었다는 슬픔에 시름을 접고 자리에 누우셨고 칠성이는 텅 빈 쌀독을 긁어 마지막 밥을 지으면서도 목구멍으로 바알이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한지 밖에는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쳐 창호지 문을 찢을듯이 두들겨댔고 그 소리가 마치 빚쟁이들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려 칠성의 가슴을 더욱 조마조마하게 만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최부자가 들이닥쳐 세간을 들추고 엄동설안의 길바닥으로 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방 안에 있는 선비는 집안의 불행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여전히 태평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칠성이가 한숨을 쉴 때마다 주인장, 탄식이 꺼지겠네? 사내가 되어서 어찌 그리 징징대는가 라며 핀잔을 주었고 방이 조금만 식어도 냉기가 들어 뼈가 시리니 불을 더 지피게 아주 절절 끓도록 때란 말이네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칠성이는 당장 내일 쫓겨날 판국의 방 따뜻한 것이 무슨 소용인가 싶어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마지막 가는 만큼 손님에게 박대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묵묵히 아궁이의 장작을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불길이 활활 타오르자 굴뚝으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구들장은 금세 뜨겁게 달궈지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은 찜질방처럼 뜨거워졌지만 선비는 만족스럽다는 듯 아랫목에 배를 깔고 누워 뒹굴거렸습니다. 칠성이는 더위를 참으며 윗목에 앉아 내일 어떻게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야 할지 막막한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선비가 갑자기 일어나 앉으며 너무 더워서 땀이 나는군. 목욕이라도 해야겠으니 물 한 동이만 떠오게 오라고 말했습니다. 박구준 추위인데 목욕이라니. 칠성이는 귀를 의심했지만 선비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하여 군말 없이 부엌으로 나가 물을 퍼담았습니다. 찬물을 가득 든 동이를 들고 방으로 들어서려던 찰나. 칠성이는 방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선비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선비는 더위를 못 이겨 저고리를 벗고 바지를 걷어 올린 채 부채질을 하고 있었는데 칠성의 눈에 선비의 오른쪽 정강이에 나 있는 크고 흉측한 상처 자국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낫이나 칼에 베인 상처가 아니라 무언가 날카로운 쇠붙이에 깊이 패이고 살점이 뜯겨 나갔다가 엉성하게 아문, 드릴 모양의 아주 기한 모양의 흉터였습니다. 칠성이는 그 상처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어 들고 있던 물동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상처 자국은 지난 가을 산속 바위 틈에서 자신이 젖먹던 힘을 다해 벌려주었던 그 무시무시한 쇠덫의 이빨 자국과 위치며 모양이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칠성이는 숨을 멈추고 다시 한번 그 상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붉게 튀어나온 살점과 주위의 검은 멍 자국은 영락없이 덫에 걸려 오랫동안 고생한 짐승의 흔적이었습니다. 순간 칠성의 등골에 차가운 소름이 쫙 돋아났고 지난 며칠간 선비에게서 느꼈던 이상한 점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짐승의 누린내와 흙냄새, 꿩을 뼈째 씹어먹던 식성, 밤마다 산으로 사라지던 행동,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윽하고도 깊은 황금빛 눈동자. 칠성이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방 안에 앉아있는 저 차가운 선비가 바로 자신이 살려준 그 늙은 호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칠성이는 너무나 놀라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물떠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비는 칠성이가 들어오자 재빨리 바지를 내리고 온 매무새를 다듬었지만 칠성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눈치챈 듯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비는 칠성을 빤히 쳐다보며 주인장, 안색이 창백하군. 꼭 귀신이라도 본 사람만큼 왜 그리 떠는가? 라고 물었는데 그 목소리에는 장난기 섞인 조롱과 함께 정체를 들켰는지 시험해 보려는 듯한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아닙니다. 방이 너무 더워서 현기증이 난 모양입니다. 라고 둘러대며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칠성이는 호랑이가 둔갑하여 사람 행세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보다는 경외감과 알 수 없는 기대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예전 이야기에서나 듣던 은혜 갚는 호랑이가 자신을 찾아온 것이라면 이 위기에서 구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신기루 같은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비는 여전히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그저 벽을 보고 앉아 명상에 잠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선비의 등에 대고 마음속으로 수백 번 외쳤습니다. 호랑이님, 제발 저희 모자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정말 그 산에서 구한 이시라면?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힘이 있지 않으십니까?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마을 어귀에서 개들이 요란하게 지저대고 횃불을 든 무리가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부자가 보낸 하인들이 내일 아침 강제 퇴거를 예고하며 행패를 부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칠성의 대문을 발로 차며 이놈 칠성아! 내일 동이 트자마자 들이닥칠 테니 짐 싸놓고 기다려라. 만약 버티면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돌멩이가 날아와 장독대를 때리는 소리가 났고 겁에 질린 어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오들오들 떨며 곡소리를 내셨습니다. 칠성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방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뭐하시오? 사람이 할 짓이 따로 있지? 한밤중에 남의 집에 와서 이게 무슨 행패요? 내일 오겠다고 했으면 내일 오면 될 것을
늙으신 어머니가 놀라시지 않소. 칠성이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항변했지만 하인들은 비웃으며 칠성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오냐, 내일 아침에 내 놈이 어떻게 울며불며 매달릴지 구경이나 하러 왔구나. 그들은 칠성의 마당에 침을 뱉고는 낄낄대며 돌아갔는데 그 뒷모습을 보며 칠성이는 무력감과 분노에 주먹을 땅에 내리쳤습니다. 피가 맺힌 주먹을 쥐고 터벅터벅 방으로 돌아온 칠성이는 선비가 여전히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방 안의 공기가 아까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비의 주위에는 마치 아지랑이처럼 희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촛불은 바람도 없는데 미친 듯이 일렁거렸습니다. 칠성이가 자리에 앉자 선비는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는데 그 눈동자는 이제 완전히 짐승의 것처럼 세로로 찢어져 있었고 형형한 안광이 방 안을 가득 채우는 듯했습니다. 선비는 낮고 굵은 목소리로 인간들의 탐욕이 하늘을 찌르고 예의라곤 눈곱만큼도 없구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칠성이는 선비의 그 한마디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선비 앞에 엎드려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선비님, 아니 호랑이님. 제가 사람 볼 눈이 어두워 이제야 귀한 분을 알아봤습니다. 저야 이 집에서 쫓겨나도 산에서 움막을 짓고 살면 그만이지만 늙으신 어머니가 길바닥에서 돌아가시는 것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부디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한 번만 지혜를 빌려주십시오. 칠성의 눈물방울이 방바닥에 툭툭 떨어졌습니다. 선비는 엎드린 칠성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다가 칠성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동시에 묵직하고 거대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내가 산에서 나를 살렸을 때 너는 내가 짐승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었다. 산중의 왕은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갚는 법. 내일 아침 저들이 올 때 너는 아무 말 말고 내 뒤에서 있기만 해라. 내가 직접 그들의 죄를 물을 것이다. 선비의 말은 단호했고 그 목소리에는 천둥과 같은 위엄이 서려 있어 칠성이는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칠성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들어 선비를 보았지만 선비는 다시 평소의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와 내일 큰 일을 치르려면 잠을 자두어야 하니 불이나 끄고 눕게 해라고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칠성이는 선비의 말대로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지만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잠을 잠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선비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고 깊어졌는데 그것은 사람의 숨소리가 아니라 거대한 맹수가 사냥을 앞두고 호흡을 가다듬는 소리 같았습니다. 창호지 문에 비친 달빛 때문에 선비의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졌는데 그 그림자는 웅크리고 앉아 앞발을 핥는 호랑이의 형상처럼 보였습니다. 이윽고 칠흑 같은 어둠이 물러가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의 날 아침이 밝아온 것입니다. 칠성이는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어머니에게 따뜻한 물 한 그릇을 떠드린 후 결연한 표정으로 대문 앞에 섰습니다. 멀리서부터 쿵쿵 땅을 울리는 발소리와 함께 최부자와 그의 하인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부자는 비단 옷을 입고 가마를 타고 왔으며 그 뒤로는 수십 명의 하인들이 몽둥이와 밧줄을 들고 위협적인 기세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하나둘씩 칠성집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최부자는 가마에서 내려 거만한 표정으로 칠성의 집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약속한 날이 밝았다. 칠성이는 당장 나와 집문서를 내놓고 꺼지거라.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하인들은 당장이라도 집을 부술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칠성이는 공포에 질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젯밤 선비의 말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천천히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열린 방문으로 쏠렸습니다. 장 안에서는 싸늘한 냉기가 뿜어져 나와 마당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냉기 속에서 하얀 도포를 입은 선비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선비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창백했고 눈빛은 선을 푸른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들보 위에 서서 최부자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좌중을 압도하는 묵직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남의 집 마당에서 웬 소란인가? 예의도 모르는 무지렁이들이 때를 지어 다니니 보기가 흉하구나. 최부자는 난데없는 선비의 등장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흘리며 이건 또 어디서 굴러먹던 갯벼닥이냐. 남의 집 일에 끼어들지 말고 썩거지지 못할까?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하인들도 선비를 향해 몽둥이를 겨누며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대들보를 내려와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땅이 미세하게 울리는 듯했고 하인들은 알 수 없는 공포감에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선비는 최부자의 코앞까지 다가가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선비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새누랗게 빛나며 세로로 찢어진 동공이 드러났습니다. 최부자는 그 눈을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며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 마주친 굶주린 맹수의 눈, 아니 그보다 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산신의 눈이었습니다. 선비는 낮게 으르렁거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놈이 가진 탐욕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내가 직접 달아보아도 되겠느냐. 분위기는 일순간에 반전되었습니다. 칠성을 돕기 위해 모여든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귀한 광경을 지켜보았고 최부자의 하인들은 손에 땀을 쥐며 몽둥이를 떨어뜨릴 듯 떨었습니다. 칠성이는 선비의 등 뒤에서 그의 넓은 어깨를 바라보며 이제야말로 진짜 주인이 돌아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새들조차 울음을 그친 정막 속에서 선비와 최부자의 대치는 폭풍전야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곡거짓과 탐욕이 낱낱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선비의 모습은 마치 천년 묵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은 마당에 있던 수십 명의 사람들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최부자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헛기침을 몇 번 했지만 그의 떨리는 눈동자는 선비의 기세에 눌려 자꾸만 땅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아주 천천히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가 숨을 고르듯 깊은 숨을 들이쉬더니 입을 열어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짐승만도 못한 짓을 꾸미느냐. 내 놈의 뱃속에 들어찬 그 검은 욕심이네. 코를 찌르는구나. 최부자는 그 말에 발끈하여 이놈이 감히 양반에게 막말을 하느냐? 여봐라. 저 미친 자를 당장 끌어내어 매를 쳐라. 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인들이 주춤주춤하며 선비에게 다가가려 했으나 선비가 눈을 부릅뜨고 누구든지 내 몸에 손을 대는 자는 살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일갈하자 그 목소리에 담긴 살기에 놀라 모두 얼어붙은 듯 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선비의 목소리는 단순히 큰 소리가 아니라 산 전체를 울리는 짐승의 포효처럼 듣는 이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공포심을 자극하는 기이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맑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해를 가려 사방이 어둑어둑해졌고 어디선가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마당에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바람은 선비의 하얀 도포 자락을 거세게 휘날리게 했는데 칠성의 눈에는 펄럭이는 옷자락이 마치 거대한 호랑이가 털을 곤두세우고 움직이는 형상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서로의 팔을 꼭 붙잡았고 최부자가 타고 온 가마꾼들은 가마를 내려놓고 뒤로 슬금슬금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한 걸음 더 최부자 앞으로 다가가며 그의 죄목을 하나하나 읊기 시작했습니다. 내 놈은 10년 전 흉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빌려주는 척하며 칠성 아버지에게 백지지장을 찍게 했다. 쌀 10가마니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썩은 쌀 겨우 2가마니를 주었을 뿐이지.
그리고 그마저도 칠성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소를 팔아 모두 갚았을 터인데 내 놈이 장부를 조작하여 아직도 빚이 남은 것처럼 속이고 있구나. 선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칠성조차 모르고 있었던 세세한 내막이었기에 칠성이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최 부자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내 놈이 그걸 어찌 아느냐 하며 말까지 더듬었습니다. 선비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상과 들의 모든 것은 보고 듣는다. 내 놈이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 저지른 악행들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산짐승들이 지켜보았다. 내가 작년에 뒷산 과수원 딱 붙은 과부의 땅을 빼앗을 때도 재작년에 다리 저는 김노인의 소를 훔쳐갈 때도 나는 그곳에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선비의 눈동자는 이제 완전히 황금비두로 변해 이글거리고 있었고 최 부자의 눈에는 선비의 등 뒤로 집채만한 호랑이의 형상이 아른거리는 환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치다가 돌부리에 걸려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저리 가라. 귀신이다. 호랑이 귀신이 붙었다. 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인들은 주인이 넘어진 것을 보고도 일으켜 세울 생각은커녕 선비가 한 발짝 움직일 때마다 악소리를 내며 뒤로 물러나기 바빴습니다. 선비는 바닥에 넘어진 최 부자를 내려다보며 당장 그 더러운 가짜 차용증을 찢어버리고 이 집에서 물러가지 않으면 내 오늘 내 놈의 두 다리를 물어뜯어 다시는 걷지 못하게 만들어 주마. 라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최 부자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차용증을 꺼내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찢어겼습니다. 종이 조각이 바람에 날려 허공으로 흩어지자 선비는 이제 됐다. 다시는 이 마을에 얼씬도 하지 마라. 만약 또다시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 그때는 밤길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최 부자는 살려만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울부짖으며 네 발로 기어서 대문 밖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도망가는 꼴을 본 하인들은 사람 살려 를 외치며 몽둥이도 내팽개치고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개중에는 너무 급하게 도망가느라 신발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맨발로 눈밭을 뛰어가는 자도 있었고 서로 부딪혀 넘어지고 구르는 모습이 가관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가 텅 비어버렸고 남은 것은 벗겨진 신발 한 짝과 부러진 몽둥이 몇 개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최 부자 일당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와악하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초조함이 끝나자 거짓말처럼 먹구름이 걷히고 따스한 햇살이 마당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바람도 잦아들고 흉악했던 분위기는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선비는 그제야 굳어있던 표정을 풀고 온 매무새를 다듬으며 칠성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다시 평범한 검은색으로 돌아와 있었지만 여전히 깊고 그윽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엉엉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과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숨 죽이고 있던 어머니도 방문을 열고 나와 맨발로 마당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칠성을 부둥켜 안고 아이고, 내 새끼야. 살았다. 우리가 살았다. 하며 통곡을 하셨고, 칠성이는 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마당으로 들어와 칠성 모자를 위로하고 선비를 향해 경외심 어린 눈빛을 보내며 웅성거렸습니다. 저 선비님이 도수를 부리신 게야? 호랑이 기운이 느껴지더라니 보통 분이 아니었어. 옆집 할멈은 신이 나서 지팡이를 흔들며 떠들어댔습니다. 선비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운지 헛기침을 하며 주인장, 이제 시끄러운 파리떼도 쫓아냈으니 밥이나 좀 주게. 아침부터 기운을 썼더니 배가 고파 쓰러지겠네라고
짐짓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칠성이는 눈물을 닦고 벌떡 일어나 아이고. 예, 아미오 드려야지요. 소라도 잡아드리고 싶지만 형편이 안 되니 있는 쌀 다 털어서 밥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넙죽 절을 했습니다. 칠성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화창한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마을 안잣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칠성을 도왔습니다. 누구는 집에서 가져온 김치를 썰고 누구는 콩나물을 무치며 순식간에 잔치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부자에게 억눌려 살던 서러움을 칠성네 마당에서 함께 풀기라도 하려는 듯 저마다 쌀과 반찬을 조금씩 가져와 보탰습니다.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구수한 밥 냄새와 국 끓는 냄새가 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선비는 툇마루에 걸터앉아 마을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는 아주 엷은 미소가 걸려 있었는데 차갑기만 하던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따뜻한 포근한 온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옆집 할멈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비님, 혹시 산신령님이 보내신 사자시거나 아니십니까? 아까 그 호통 소리에 재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요. 선비는 그저 빙긋이 웃으며 늙은이가 주책이시구려. 배고픈 나그네일 뿐입니다. 라고 능청을 떨었습니다. 잠시 후 칠성이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들고 왔습니다. 고봉으로 쌓은 하얀 쌀밥에 뜨끈한 시래기 된장국,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각종 나물 반찬이 한 상 가득했습니다. 칠성이는 밥상을 선비 앞에 내려놓으며 다시 한번 큰 절을 올렸습니다. 선비님 덕분에 저희 집과 마을이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비는 손사래를 치며 됐어. 밥값이나 한 상 칠 테니 어서 수저나 들게라고 말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선비는 여느 때처럼 개걸스럽게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국그릇을 들고 후루룩 마시고 밥을 크게 떠서 볼이 미어지게 넣고 씹는 모습은 영락없는 굶주린 장정의 모습이었지만 칠성의 눈에는 그 모습이 더 이상 흉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듬직하고 고맙게만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아 함께 밥을 먹으며 선비의 무용담을 안주 삼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최부자 그놈, 도망갈 때 꼴을 봤어야 해. 바지에 오줌을 싼 것 같더라니까.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해가 서쪽으로 저물어갈 무렵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두들 선비에게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라고 인사를 건네며 떠났고 칠성의 마당에는 다시 고요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막은 예전처럼 쓸쓸하고 두려운 정막이 아니라 가득 찬 포만감과 안전함이 주는 평온한 고요였습니다. 칠성이는 어머니를 방에 모셔다 드리고 마당에 나와 선비와 나란히 툇마루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차가운 겨울바람도 이제는 시원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칠성이는 뜸을 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비님, 아까 최부자에게 하신 말씀 정말로 다 보고 계셨던 겁니까? 선비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산에 사는 짐승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다. 인간들이 숲속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누가 누구를 해치지는 않는지 다 알고 있지. 다만 말을 하지 않을 뿐이다. 선비의 대답은 칠성의 짐작을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이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비는 잠시 침묵하다가 칠성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칠성아, 너는 가진 것이 없어도 남을 돌볼 줄 아는 착한 마음을 가졌다. 그 마음이 너를 살린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각박해도 그 마음만 잃지 않으면 하늘이 돕고 산이 돕는 법이다.
선비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며 마치 돌아가신 아버지가 해주시는 말씀처럼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칠성이는 눈시울이 붉어져 명심하겠습니다. 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선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잠을 자야겠군. 내일 아침에는 내가 먼저 떠날 것이니 배웅은 하지 마라. 선비의 갑작스러운 말에 칠성이는 놀라하니 벌써 가시려고요? 며칠 더 묵으시지요. 이제 형편도 좀 나아졌으니 닭이라도 잡아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고개를 저으며 내가 갈 곳은 여기가 아니다. 산이 나를 부르고 바람이 나를 재촉하니 이제 돌아가야지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칠성이는 선비의 뜻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아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칠성이는 선비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누운 선비의 숨소리는 여전히 거칠고 깊었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자장가처럼 편안하게 들렸습니다. 칠성이는 선비의 넓은 등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수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부디 가시는 길 평안하시고 언제 어디서든 건강하십시오. 칠성이는 선비가 잠든 틈을 타 몰래 일어나 내일 떠나는 길에 드시라고 주먹밥을 만들고 집신을 새로 삶기 위해 밤 늦도록 등잔불 아래 손을 놀렸습니다. 새벽 0시가 되어 칠성이가 깜빡 잠이 들었을 때 선비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자고 있는 칠성과 칠성 어머니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절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칠성의 머리맡에 살며시 놓아두었습니다. 선비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새벽의 부스스한 빛 속에서 그의 모습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도포는 사라지고 거대한 황금빛 털이 그 자리를 대신했으며 두 발로 걷던 그는 네 발로 땅을 딛고 섰습니다. 그것은 칠성이가 구해준 바로 그 늙은 호랑이였습니다. 하지만 다리의 상처는 씻은 듯이 나아 있었고 털은 윤기가 흘렀으며 눈빛은 왕의 위엄을 되찾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칠성의 집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고는 소리 없이 담장을 뛰어넘어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눈 위에 찍힌 거대한 발자국만이 그가 다녀갔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집은 이제 그 어떤 악귀도 침범하지 못할 신성한 기운으로 보호받고 있는 듯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성이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올라 창호지 문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난밤에 긴장이 풀린 탓인지 아니면 선비가 남기고 간 묘한 평온함 때문인지 칠성이는 평소답지 않게 아주 깊고 달콤한 잠을 잤던 것입니다. 그는 화들짝 놀라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앉으며 아이고, 해가 이렇게 높이 떴는데 손님 아침상도 안 차려드리고 내가 미쳤지 라고 자책하며 옆자리를 더듬었습니다. 그러나 손길에 닿는 것은 차갑게 식은 방바닥뿐이었고 선비가 누웠던 자리는 이미 말끔하게 정리되어 비어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지만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하얀 눈만이 소복하게 쌓여 눈부신 빛을 반사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툇마루에 놓여있던 선비의 신발도 온데간데 없었고 부엌이나 뒷간 어디에서도 그의 기척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칠성이는 멍하니 마당에 서서 지난 며칠간 자신과 함께 지내며 온갖 구박과 도움을 동시에 주었던 그 기이한 선비가 정말로 떠나버렸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듯 허전했지만 동시에 집안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온 칠성이는 선비가 머물던 아랫목 쪽의 하얀 한지로 곱게 쌓인 꾸러미 하나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젯밤 잠들기 전에는 분명 없었던 물건이었습니다. 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꾸러미를 집어들었는데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고 겉면에서는 은은한 흙냄새와 향긋한 약초 냄새가 풍겨나왔습니다.
이게 무엇일까? 선비님이 놓고 가신 건가? 칠성이는 중얼거리며 한지를 한 꺼풀 한 꺼풀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벗겨질 때마다 방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향기가 가득 퍼져 나갔습니다. 마침내 드러난 내용물을 보고 칠성이는 그만 입을 다물지 못하고 뒤로 나가 빠질 뻔했습니다. 그 속에는 어른 팔뚝만 한 크기의 산삼 두 뿌리가 얽혀 있었는데 잔뿌리가 수천 가닥이나 뻗어 있고 내두가 긴 것을 보니 좋기 수백 년은 묵은 천종 산삼이 분명했습니다. 그 옆에는 묵직한 금덩어리 두 개와 옥으로 만든 놀이개 하나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평생 구경조차 하기 힘든 보물들이 자신의 방바닥에 놓여 있다는 사실에 칠성이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아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픔이 느껴지는 것을 보니 분명 생시였습니다. 그때 칠성이는 산삼 밑에 깔려있는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삐뚤하지만 힘있는 필체로 쓰인 글씨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내 효심이 지극하고 마음이 고다. 준 선물이니 어머니를 위해 쓰고 집을 지키는 데 보태거라. 칠성이는 그 글고를 읽고 또 읽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은 그저 덫에 걸린 짐승이 불쌍하여 구해준 것뿐인데 그 짐승이 이렇게 큰 은혜를 갚고 떠났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보물들이 놓인 쪽을 향해 큰 절을 2번 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칠성이는 보물들을 어머니가 보시기 전에 잘 갈무리해 두고 밖으로 나와 선비가 떠난 흔적을 찾아보았습니다. 간밤에 눈이 살짝 내려 발자국이 희미했지만 대문에서부터 마을 뒷산으로 이어지는 길에는 분명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그 발자국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어가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신발 자국처럼 보였던 흔적이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점점 모양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발볼이 넓어지고 발가락 자국이 선명해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거대한 호랑이의 발자국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눈 위에 찍힌 호랑이 발자국은 칠성의 두 손을 합친 것보다 더 컸고 발톱이 땅을 박차고 나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칠성이는 그 발자국 앞에 쭈그리고 앉아 손을 대보며 자신이 지난 며칠간 한방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었던 존재가 바로 이 산중의 왕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든든함이, 무서움보다는 존경심이 솟아올랐습니다. 칠성이는 산 정상을 향해 허리를 숙여 깊이 인사했습니다. 상군님, 부디 평안히 가십시오. 이 은혜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산바람이 불어와 칠성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마치 호랑이가 대답이라도 하듯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칠성이는 서둘러 약탕관을 꺼내어 깨끗이 씻고 산삼 한 뿌리를 정성스럽게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약한 불에 오랫동안 다리자 진하고 그윽한 향기가 온 집안을 감싸고 돌았는데 그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솟는 듯했습니다. 칠성이는 어머니가 일어나시기를 기다려 따뜻한 산삼, 달인 물을 대접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드셔보세요. 귀한 분이 어머니 기력 회복하시라고 주고 가신 약입니다. 어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아들이 주는 약을 받아 마셨는데 신기하게도 약을 마시자마자 창백하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어머니는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을 만큼 건강이 좋아지셨습니다. 굽었던 허리도 펴지고 흐릿하던 눈도 맑아져서 칠성을 알아보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칠성아, 몸이 깃털처럼 가볍구나. 그 선비 양반이 용한 의원이었나 보다. 어머니의 말씀에 칠성이는 그저 빙긋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랑이가 다녀갔다는 사실을 굳이 말씀드려 어머니를 놀라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칠성이는 남은 금덩어리 하나를 장터에 나가 팔았는데 그 돈은 칠성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큰 돈이었습니다. 칠성이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낡아서 비가 새던 초가집 지붕을 걷어내고 튼튼한 지프로 새로 이었습니다.
그리고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던 벽틈을 황토로 꼼꼼하게 메우고 다 찢어진 창호도 질 좋은 한지로 새로 발랐습니다. 부엌에는 쌀을 가득 채운 독을 들여놓고 땔감도 넉넉하게 사서 마당 한쪽에 쌓아두었습니다. 칠성의 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따뜻하고 튼튼한 집으로 변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가 복을 받았다며 부러워하면서도 그가 착하게 살아서 하늘이 도운 것이라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 쫓겨나다시피 도망친 최부자에 대한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그는 호랑이 귀신에게 혼이 난 뒤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가산을 정리하여 먼 친척이 있는 다른 고을로 이사를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그가 떠나자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빚독촉과 횡포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칠성의 집에 왔던 그 무시무시하면서도 신비로운 선비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어떤 이는 산신령이라고 했고 어떤 이는 암행어사라고 했지만 칠성이는 그저 웃으며 마음속으로 호랑이님이라고 부를 뿐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다시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면 칠성이는 아랫목에 앉아 방문을 열어놓고 먼 산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하얀 눈을 뒤집어 쓴 산봉우리는 웅장하고 고요했는데 가끔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면 칠성이는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나 그 호랑이가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배가 고파서 내려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과 그리움 때문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산 입구에 가끔 돼지고기 한 덩이를 몰래 놓아두기도 했는데 다음날 가보면 감쪽같이 사라져 있어 그가 잘 지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얼어붙었던 개울물이 노졸졸 흐르고 산과 들에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칠성이는 남은 돈으로 암수 한 마리를 사서 밭을 갈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부지런한 칠성이었기에 농사는 풍년이 들었고 그의 살림은 날로 넉넉해졌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어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봄, 칠성이는 마을에서 참하고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처녀와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잔치날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고 늙으신 어머니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하셨습니다. 신부의 볼은 연지곤지를 찍어 발그레했고 칠성의 얼굴에도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칠성이는 꿈속에서 하얀 도포를 입은 선비가 나타나 자신에게 빙긋이 웃으며 술 한 잔을 따라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깬 칠성이는 그것이 호랑이가 보내준 축하 인사임을 직감하고 새벽에 일어나 정화수를 떠놓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칠성이는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면서도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항상 남을 돕는 것은 결국 나를 돕는 것이다. 미물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고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호랑이 선비 이야기를 듣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호랑이 발에서 덫을 빼주셨어요. 라고 물으면 칠성이는 자신의 굵은 손마디를 보여주며 그럼 이 손으로 힘껏 벌려서 살려주었지. 그때 그 호랑이님 눈빛이 얼마나 맑았는지 모른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칠성의 어머니는 천수를 누리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 날, 마을 뒷산에서 굵고 긴 호랑이 울음소리가 3번 들려왔는데 마을 사람들은 산신이 칠성 어머니의 가는 길을 배웅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칠성이는 어머니를 양지바른 곳에 모시고 그 옆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매년 기일이 되면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놓고 산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가 사는 마을은 호랑이가 지켜주는 마을이라 하여 도둑도 들지 않고 흉년도 들지 않는 살기 좋은 곳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어느덧 칠성이도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난로부터 따뜻하게 고쳐지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텐마루에 앉아 손자들에게 집신 삼는 법을 가르쳐 주거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그의 낙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칠성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고 뜰에 심은 감나무는 어느새 지붕을 덮을 만큼 자라 주렁주렁 감을 매달고 있었습니다. 그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있으면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땀을 식혀주곤 했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칠성이는 방 안에 화로를 들여놓고 밤을 굽고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밤 굽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냄새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밖에는 한파가 펑펑 쏟아져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창문을 조금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칠성이는 춥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평생 꺼지지 않는 따뜻한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래전 그 추운 겨울날 차가운 선비가 남겨간 은혜의 불씨이자 착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의 온기였습니다. 칠성이는 잘 익은 군밤 하나를 까서 호호 불며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는 문득 오래전 그날 밤 꿩고기 국을 개걸스럽게 먹던 선비의 모습을 떠올리며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호랑이 영감이 추운 날 어디서 굶지는 않으시는지. 내일은 산 입구에 닭이라도 한 마리 삶아 놔야겠구먼. 칠성이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방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은 아늑하고 조용했으며 벽에 걸린 칠성의 그림자가 흔들리는 불빛을 따라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불빛도 하나둘씩 꺼지고 들리는 것은 오직 바람소리와 눈 쌓이는 소리뿐입니다. 칠성의 집 굴뚝에서는 여전히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밤하늘로 흩어집니다.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은혜를 아는 짐승이 사람과 교감하며 나쁜 마음은 결국 물러간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구들장처럼 남아 추운 세상을 견디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듬직한 호랑이 한 마리가 찾아와 나쁜 기운은 물리쳐주고 좋은 복만 가득 내려주기를